흡사, 춤인 듯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순간 빠르고 강하게 휘몰아치는 몸짓. 바로 우리의 전통 무술 택견이다. 얼마 전 대전에서 열린 한 이종 격투기 시합. 대기실에는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앉아 있었다. 무규칙 속에 상대를 때려눕혀 항복시키는 이종 격투기 경기. 뜻밖의 순한 눈빛을 하니가 바로 몇 분 뒤 경기를 앞둔 이종 격투기 선수 홍주표다. 그는 2003년 처음으로 출전한 이종 격투기 경기에서 쟁쟁한 국내외 선수들을 누르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당시 그는 시합이 열리기도 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택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 택견 최고수전과 택견 명인전 대회에서 거둔 4차례 우승. 그의 우승 기록은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았다. 그에게 택견은 어떤 무술일까? 강하다고 하는 이종 격투기 무대에서 강하다고 하는 무술들을 보면 레슬링이나 무에타이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강하냐면은 중심에 대한 아주 강한 논리가 있어요. 그 무술들에.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목시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 돌리면서 무릎차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딴 종목의 무술들과 붙었을 때 그런 중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 않거든요, 잘. 근데 택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발차기도 있고 또 넘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잘 못 느꼈었는데 아주 탁월한, 왜냐면 발차기도 그냥 차는 걸로 끝이 아니라 잡혀서 넘어지면 택견은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 어떤 중심에 대한 강한 그런 게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택견은. 그래서 강한 모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 격투기 무대에 나갔을 때. 본 경기는 타격기와 관절을 꺾는 기술이 허용이 되는 혼합 격투기. 그래서인가 몇 번에 걸친 상대의 넘기기 기술에도 홍주표는 쉽게 넘어지지 않았다. 택견을 익힌 지 10년. 택견을 수련하며 자연스레 몸과 마음에 익힌 습관은 이종 격투기 경기에서 늘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았다. 상대편을 발로 이렇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 걸 항상 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한 10년 동안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한 상대를 제가 네어파이트 시합 나가서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남들이 제 세컨 봤던 사람들이 야 그렇게 때려가지고 어떡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이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그걸 때리질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잘 못 때리고 그냥 대충 뭐 빨리 항복받아서 이기는 안바라든지 이런 기술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이날 역시 홍주표는 넘어뜨린 상대의 얼굴을 향해 제대로 주먹을 날리지 못했다. 대신 팔을 얽어 비트는 기술로 항복을 받아냈다. 이종 격투기 선수 홍주표. 그에게 때론 유리하게, 때론 불리하게 작용하는 택견은 과연 어떤 운동일까? 대부분의 무술은 끊기듯 직선적이다. 그러나 택견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부드럽다. 그러다 순간 빠르고 강하게 휘몰아친다. 택견은 태권도나 권투와 같이 겨루어 승부를 내는 경기지만 이들과는 달리 특별한 보호장구가 없다. 굼실과 능청으로 표현되는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들 태견은 그다지 실전적이지 않은 무술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태견이 부드럽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 뭐 약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스피드 면에서 보면은 그 준비 동작이 없습니다. 손으로 친다든가 발로 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 동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가 발을 찰 때도 앞에 있는 발로 찰지 뒤에 있는 발로 찰지 이것 또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드만 빠르다, 그럼 그걸로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아니죠. 그 차는 부위도 힘이 폭발하는 것도 그 오금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금 또는 배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이 부드럽게 가지만 상대방 몸에 닿았을 때는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하죠. 지난 6월 열린 태견 최고수전. 이 대회는 전국 대회에서 5명을 연이어 이긴 선수들만이 출전하는 그야말로 태견의 최고수를 뽑는 장이다. 본격적인 시합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수들은 본떼배기를 선보인다. 본떼배기란 그동안 닦은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것인데 관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상대 선수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여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태견은 발로 얼굴을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경기다. 본떼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시합에서 곁기라고 하는 공격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태견은 비각술이라 할 정도로 발기술이 뛰어난 무술. 특히 발따기는 태견의 대표적인 발기술로 발로 얼굴을 차는 것을 말한다. 발따기 기술이 강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바로 승부를 가린다. 태견에는 얼굴을 맞추는 발기술 외에도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있다. 발장심으로 상대방의 발 안쪽 윗부분을 치는 회목치기. 덜미를 걸어 넘어뜨리는 덜미거리. 발오금을 걸어 상대의 중심을 허무는 덧거리. 팔오금을 이용해 넘어뜨리는 팔오금 덧거리. 발등을 상대방 뒤축 안쪽으로 넣어 잡아끄는 안짱거리 등 다양한 손기술과 발기술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과 규칙이 있다. 상대의 기술이 아닌 자신의 실수로 넘어졌을 때는 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태견에서는 상대를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상대를 잡게 되면 태견의 고유한 발길 동작이 나오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태견 경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태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발길질에서 곧게 짜는 타격 발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심판의 주의로 이어진다. 자, 그동안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그러니까 계속 이임하였던 것은 기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태견에서는 태권도와 달리 하체에 대한 발길질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공격은 반드시 는질러차기라는 밀어차는 방식이라야 한다. 부상을 막기 위해서다.
다양하고 화려한 발기술을 자랑하는 택견. 발길질이라면 을의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는 고든 발차기를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택견에서는 는질러차기라고 하는 생소한 발길질만을 허용한다. 또 상대와 겨뤄 이기려고 하는 경기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낯선 개념을 강조한다. 이것이 현재 택견 단체 중 가장 많은 전수관과 회원을 보유한 대한택견협회가 강조하는 택견의 핵심이다. 품밟기, 비밟기. 이크 에크 에크 하는 기합과 함께 한쪽 발을 비스듬히 앞으로 내디뎠다 다시 거두는 삼각형 형태를 그리는 듯한 발동작. 이것이 품밟기다. 흔들며 품밟기. 하나, 둘, 셋. 보법은 모든 무술에 있어 기본. 택견의 보법이 바로 품밟기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형태를 보이는 품밟기는 택견의 몸짓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기본이며 전부다. 상대방을 발을 찰 때 이것은 고든 발질인데 파괴적인 발입니다. 그러면서 딱 끊어줘야 돼요. 이 끊어 찬다는 겁니다. 택견에서 이렇게 차면 상대 아프기만 하고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럼 택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견에서는 한 이 정도 가슴 정도 높이라면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안 나는 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 나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밀리 나가는 거예요. 힘 주면 줄수록 몸까지 튕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지르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쭉 이렇게 차는데 태권도처럼 차지만 태권도에서는 발 뒤축으로 찌그 차고 이 발 모서리, 발 뒤축에서부터 3분의 1 부분으로 팍 찌그 차는데 우리는 발을 약간 들어가지고 발바닥으로 밀어서 차도록 됩니다. 이거는 타격을 주지 않고 제일 멀리 내 몸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밀쳐내는 힘은 제일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택견과 태권도의 차이다. 그럼 택견에서는 왜 그러면 일부러 안 아프게 차려고 하느냐? 몸에 지금 이제 아무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하는데 호구를 안 차고 안 다치게 해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 지혜로서 발로 차서 이렇게 미는 쪽으로 한다. 미는 쪽으로. 이것이 다른 무술과 택견의 차이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무엇을 잘해야 되노? 역시 또 품밟기를 잘하지 않으면은 택견을 잘할 수가 없다는 게, 발은 잘 찰 수 있어도 택견은 잘 못한다. 택견 경기에서 맨날 반칙만 당한다.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굶치려면은 이 사람 딱 알고 미리 도망가거나 방비를 하니까 항상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에서 바로 딱딱 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같이 사전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밟기를 많이 연습해서 이게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택견의 독특한 동작에 이끌려 한국으로 온 불가리아 출신의 클라리타. 그녀는 외국인 출신으로는 최초의 여성 택견 지도자다. 우연히 비디오를 통해 보게 된 택견 동작에 매료돼 택한 한국행. 유도, 쿵푸, 태권도 등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지만 택견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택견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 특성이란 어떤 것일까? 광주의 한 택견 전수관. 이곳에서는 택견과 사물놀이 장단이 함께 어우러진다. 알겠습니까? 네. 3박자와 우리 장단 3박자와 삼품 있죠? 좌품, 우품, 원품. 넷. 이크, 에크, 에크로 이루어지는 택견의 움직임은 기본이 3박자다. 보통 2박자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민족의 무술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이런 3박자는 우리 장단 역시 마찬가지. 이는 우리 민족의 음악이나 몸짓이 갖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다. 원품! 서라! 대거리다, 대거리 섰다! 우리 민속 장단에 꼭 맞춘 듯한 택견의 몸짓. 장단을 풀어내는 풍물소리와 어울리면 택견의 한판 승부는 더욱 멋들어진다.
보세요. 자. 춤을 추듯 팔을 휘두르며 굼실과 능청의 발동작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견주기는 흡사 흥겨운 놀이 같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크, 에크, 에크 하고 어떤 손짓의 어떤 활개짓이라고 택견에서 표현하는데요. 어떤 몸짓 그런 이 동선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민요나 어떤 장단이나 어떤 장르의 어떤 전통 무용이나 이를 보면 그 호흡에 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정확하게 이 움직임의 택견의 움직임 속에 아까 그 시연한 것 같이 어떤 탈되지 않고 정확하게 춤과 움직임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둘, 탕딱, 반대, 탕딱, 탕딱. 우리의 장단과 꼭 맞아떨어지는 택견은 그 장단을 반주로 하는 전통 춤사위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자, 택견을 이용한 자전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장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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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짝. 원래 춤은 무예에서 나왔다고 한다. 때문에 전통 춤과 무예의 기본 몸짓은 동일하다. 굼실굼실 움직이는 택견의 활개짓은 신명날 때 절로 나오는 어깨춤과 유사하다. 거기에 흥겨운 품밟기가 더해져 택견은 리듬과 탄력을 얻고 곧 춤이 된다. 택견 동작에 활개짓이 있는데요. 이 활개짓은 택견의 품밟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굼실굼실과 상체 두 손이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작은 한국춤의 팔 건드리체와 흡사합니다. 한국춤의 건드리체는 두 손을 양으로 올리고 내리고 건들건들 이루어지는 춤사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활개짓과 두 손의 쓰임새가 유사하게 되는 거죠. 택견 동작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굼실이 있는데요. 굼실은 그 하체의 동작으로서 그 한국춤의 학다리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택견의 굼실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한국춤의 학다리체가 있습니다. 학이 걷다가 한 발로 내딛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마치 굼실과 유사하게 된 거죠. 아리아리라 스리스리라 하나니가 나왔네. 그래서 택견은 우리의 음악이 곁들여지면 곧 그에 꼭 맞는 춤이 된다. 춤과 장단이 놀이판에서 벌어졌듯 이와 어울렸던 택견 역시 놀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대한택견협회의 견해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그 놀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놀이라는 것이 진지성이나 또는 그 엄격함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이 자체도 거기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또 규칙에 의해서 승부를 내서 거기에는 성패가 분명히 갈라지면서 또 성패에 따라서 이긴 자와 진 자는 분명히 거기에서 상이라든지 또는 대우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반대급부로 오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승부에 대해서 열심히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되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한다 하는 절제된 경쟁 원리를 바로 여기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택견을 놀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무예로 볼 것인가? 하는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시합에서의 규정과 제한의 정도가 달라진다. 충주에 자리한 한국전통택견회. 이곳에서는 택견의 무예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원래 택견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며 그 원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전통택견회의 입장이다. 경기에서 여러 가지 룰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무예의 원형이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 스포츠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대의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 놀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택견의 모습에서 보면 택견의 그 활개짓이나 발길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과거 시작에서는 놀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모습을 볼 때는 저는 무예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무예라고 한다면 셀프 디펜스, 즉 호신의 기능이 있고 과거의 그 호국무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예의 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택견은 충분히 그 무예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택견을 무예로 보는 한국전통택견회에서도 경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 룰을 최소화하여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보존, 계승해 가려 한다. 이곳에서는 경기를 대거리와 맞서기로 나누는데, 대거리는 거리 기술만 이용하여 상대방과 겨루는 시합 방식이다. 대거리는 본격적인 시합이라기보다 몸의 중심 잡는 법을 익히기 위한 수련 체계 중에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택견의 이런 수련 체계는 신한승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마지막 택견꾼이었던 송도끼에게서 그 기회를 전수받은 신한승은 택견의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경기 규칙은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발로서 상대방 얼굴을 차던가 아니면 넘겨뜨리던가, 이 두 가지를만 가지고서 본격적인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맞서기. 맞서기는 대거리에 높은 발질이 추가된 시합이다. 제한 없이 손질과 발질을 사용해 상대를 먼저 쓰러뜨리거나 발로 얼굴을 가격하면 승부가 난다. 택견의 무예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국전통택견회에서는 제한 규정이 거의 없다. 모든 발길질이 가능하며 급소를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을 가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발로 얼굴을 스치기만 해도 그 기량의 차이를 인정해 승부를 가른다. 이는 경기에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즉, 경기에 여러 가지 룰을 정해 기술의 제한을 두기보다 그 판정을 엄격하게 해 부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얼굴을 향해 들어오는 발길질을 막기 위해 활개짓이 큰 것이 한국전통택견회의 특징이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청주시하고 보험고 택견의 꽃이라고 택견의 무예적 성격을 강조하는 또 다른 택견 단체가 있다. 동이무예 택견을 익히는 박병철 관장. 그에게 택견은 몸과 마음을 닦는 자기 수양의 한 방편이다. 자연의 이치를 본뜬 택견이라는 무예를 통해 자기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택견의 정신이며 무예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문화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놀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택견은 무술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수련하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체적인 수행과 심신수양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예라고 하기도 하고 또 깊이 있게 가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보고 즐기는 이런 유의 정도로 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평안도 택견을 전수했다고 하는 동이무예 택견은 흔히 알고 있는 택견의 품밟기와는 그 보법이 다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법은 발이 그리는 선이 갈지자를 이룬다 하여 이름 붙은 갈지자 얼르기 보법. 기본 보법을 몸에 익히고 나면 이 보법에 맞춰 손질과 발질을 익힌다. 동이무예 택견의 가장 큰 특징은 허리의 탄력과 회전력을 이용한 강한 발질이다. 동이무예 택견 역시 다른 택견과 마찬가지로 주로 발질 위주의 견주기를 한다. 속구치기, 돌개차기, 휘몰차기, 팽이치기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며 주로 공중에서 많이 사용한다. 택견을 무예라 여기는 동이무예 택견의 특징은 견주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별다른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견주기는 상대와 공방 중에 얽혀 넘어져도 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견주기를 통해 승부를 내지 않는 것이다. 견주기의 가장 큰 목적은 혼자 익힌 동작들을 실제 상대와 마주하는 상황에서 사용해 본다는 점에 있다. 택견과 같은 맨손무예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맨손무예의 기록을 찾아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오르다 보면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가닿는다. 벽화 속에는 막 견주기를 시작하려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두 사람이 손을 벌리고 다리를 구부린 채 마주 서 있는 모습은 현재 택견의 견주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맨손무예는 이후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로 이어진다. 고려 때는 맨손무예를 가리켜 수박이라 했다. 고려사에는 왕이 여러 차례 수박 경기를 열어 구경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씨름에 대한 기록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수박과 각저가 놀이처럼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박은 살상력을 지닐 정도의 위력적인 무예였다.
고려사에는 무신 이의민이 수박으로 의종을 살해한 사실이 기록돼 있기도 하다. 맨손 무예의 전통은 조선시대에 들어 택견으로 자리 잡는다. 정확히 택견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정조 때, 당시 지금의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만물초에는 변, 즉 두들겨 패는 것을 수박이라 하고 강력, 힘을 겨루는 것을 무예라 하는데 지금은 이를 탁견이라 한다고 적고 있다. 19세기 궁중화원인 유숙이 그린 대쾌도에는 씨름과 함께 당시 택견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두루마기 자락을 허리춤에 넣고 서로 택견을 겨루는 모습. 현재 택견의 기본 품새 분발기와 활개짓의 동작이 그대로 보여진다. 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던 택견은 씨름과 같이 널리 행해지던 민속놀이 중의 하나였다. 구한 말까지 마을 곳곳에서 흔하게 행해지던 택견은 한일 합방 이후 사라진다. 일제가 택견을 금지했기 때문이었다. 송덕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져 가던 택견의 몸짓을 간직한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이었다. 생전 송덕기는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고급 기술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사람 몸에 혈과 맥을 지르거나 눌러 제압하는 기술인 물주. 과시는 관절을 꺾거나 비틀어서 택이 치는 기술이다. 과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힘으로도 상대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손가락을 갈쿠리처럼 만들어 상대의 살을 비틀어 뜯어내는 기술인 월정. 상대를 일격에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 송덕기는 신한승과 더불어 여러 택견 기술들을 정리한다. 이후 1983년 택견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송덕기는 그 보유자로 지정된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 제자들이 오면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품 놀아라. 그러니까 품 놀아라. 놀아라는 것은 이제 품 밝기를 해라. 이런 개념으로 품 놀아라. 뭐 이렇게 또 그리고 그 마을과 마을의 어떤 큰 그 놀이 문화, 집단으로 그냥 그 대동단결 이루는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결련 택견협회. 송덕기로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택견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택견협회가 부상의 위험을 고려해 모든 타격발질을 금지한 데 비해 이곳에서는 상체만 금지할 뿐 다른 부위에 대한 타격발질은 허용된다. 때문에 하체 공격이 주를 이루는 것이 결련택견협회의 특징이다. 또한 다른 단체에서는 손질, 발질과 같은 기본 품새를 익힌 후 견주기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분발기만 익히고 나면 바로 견주기로 들어간다. 실전을 통해 공격과 방어의 감각을 몸으로 익히고 낫 기술들의 적용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송덕기가 제자들을 가르쳐온 방식이기도 하다. 차줄 때 확실하게 물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만 여기서 끌어서 차더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서 딱 끌어주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몰아쳐서 들어가서 상대방 발을 완전히 풀스윙으로 되도록이면 이쪽보다도 안쪽 공격인데 안쪽도 여기는 효과적이지 않아. 여기가 효과적이지. 여기가 발목이 여기 효과적. 여기 효과적이야. 자, 여기 차봐. 찰 때 그냥 세게 차봐. 아파 나도. 차면 이쪽에서 소리 나게 차. 어휴, 아프잖아. 근데 찰 때 다시 차봐. 이거를 이렇게 축사하면 안 아프지, 그제? 근데 더 아프게 하려면 다시 차봐. 들어가면서 갖다 대주면은 이 사람이 아파. 벌비 잡으러 와봐. 오잖아.
얘가 올 때 항상 다리 같이 온단 말이야. 봐봐. 찾으면은 바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굳이 잡는데 내가 힘이 강하면 잡을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약한데 그걸 잡을 필요 없잖아. 얘가 다리가 암만 세도 세면 여기 차고 여기 차면 얘가 다 버틴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못 버텨 이거는. 그러니까 안 맞아. 근데 손 이만큼 했는데 택견 단체들마다 공이 강조하는 것은 품밟기. 결련 택견협회에서도 가장 먼저 익히고 중심이 되는 수련이 품밟기다. 이곳에서는 품밟기가 중요한 이유를 하체차기가 중심이 되는 경기 방식에 있다고 본다. 품밟기를 하는 그 이유가 상대방이 내 다리를 차기 때문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도 선수들은 잡으려고 유도 선수들은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잡는 거 외에 유도는 잡아서 넘기는 기술이지만 그거 외에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 있다라는 그 경기 규칙이 있다면 손을 내리고 잡으려고 안 할 겁니다. 얼굴 방어를 하는 어떤 또 다른 동작이 있었겠죠. 태권에서도 품을 밟는 이유는 상대가 내 다리를 차니까 안 맞으려고 그래서 품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저희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태권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그 어느 학생이 선생님 저는 품밟기 안 하고 바로 발차기부터 또는 넘기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품밟기가 좀 춤 같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래 봐라.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제가 품밟기를 지도하고 그 학생은 품밟기 지도할 때 그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발길질, 아랫발질 지도할 때 같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발질 지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항상 견주기를 합니다. 둘이 붙어서 붙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 품밟기를 안 배운 학생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품밟기를 따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필요하니? 이랬는데 하체차기 할 때 많이 맞았답니다. 품밟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피할지 그냥 자기 힘으로 피해봤지만 워낙 하체차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그 본인이 피하고 싶은 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상원에 예. 자, 앞에 보고.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하체차기 해보니까 그 평소 하던 거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시합 때 경기를 풀어나갈 때는 하체차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품밟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움직이는 것은 상대한테 안 맞으려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또 안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손과 발을 열심히 놀려서 내가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할 때는 항상 상대의 그 사정권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많이 효과적이고 나도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하체차기랑 그리고 움직임을 좀 빠르게 느리게 하는 거 조절하는 것을 그 스스로 연구를 해서 좀 많이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련 방식 때문에 처음 수련을 시작하면 온다리에 멍자국이 가실 날이 없다. 더 이상 다리에 멍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라야 비로소 택견의 고수가 되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에서 택견 시합이 펼쳐진다. 예전 택견 시합이 그랬듯이 시끌벅적한 풍물이 울려 퍼지고 구경 나온 사람들로 한바탕 난장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를 결련택견이라 했다. 결련택견은 단호나 한가위 같은 세시 풍속일에 주로 행하여지던 민속 경기로 여러 사람이 편을 짜서 싸우는 마을 단위의 대항전을 말한다. 인사동 시합에서는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예전의 경기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상대편과 계속해서 겨루는 상대편에 남는 이가 없게 되어야 이기는 연승제 방식의 단체전이다. 선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나오는 선수만 정해져 있고 그 선수 보고서 반대쪽 편에서 그 선수를 보고서 아 내가 저 정도면 이길 수 있다. 그러고서 상의해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아랫마을에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선수를 딱 감독이 보고 윗마을에서 작전을 짭니다. 아, 제가 강하니까 제가 나올 때 우리 빠른 니네가 나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강한 선수가 나오면 그 팀에서 반대팀에서 빠른 선수가 나가서 이 선수를 지치게 합니다. 본인은 지더라도. 그다음에 한 명 또 나가서 또 싸워서 지더라도 지치게 만듭니다. 다음 선수가 이기든가. 그래서 이 선수가 없어져야지만이, 그러니까 져줘야지만이 나머지 선수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어떤 작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 연승제 방식이 또 이래서 재밌고 또 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지 마지막까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나고 자리 털고 일어날 때까지는 땀을 쥐게 되죠. 시합에 들어가기 앞서 본때배기를 한다. 정해진 형식이나 틀 없이 자신의 주특기를 즉흥적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연승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결련택견. 이 놀이는 시합 방식에 있어 공동체를 중시하며 풍류를 즐기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고 마을과 마을의 승부를 통해 마을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단합의 장이었던 것이다. 관중과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데 어우러진 난장을 만들고 승패의 차원을 넘어 함께 즐기며 신명의 장을 이루는 흥겨운 놀이마당이 바로 결련택견이었다. 서울 인왕산 끝자락의 사직골, 마지막까지 택견이 남아있던 곳이자 가장 성행했던 곳으로 택견의 본터 바닥이라 불렸던 곳이다. 그곳에 자리한 황학정. 황학정은 고종 때 궁술 연습을 위해 세워진 활터다. 활쏘기에도 능했던 택견꾼 송덕기는 여든이 넘도록 활쏘기와 택견 수련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구한말에는 이 일대를 우대, 동대문 일대를 아래대라 하여 결련 택견판을 벌였는데 송덕기는 우대에서 이름을 떨쳤던 택견꾼이었다. 그 양반이 원래가 요 밑에 살았는데 여기에 여기 올 황학정에는 훈도에 저걸 가지고 계셨는데 훈도라는 게 이제 여기 귀를 잡고 그런 게 지금 같으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감찰 비슷한 거지. 대외적으로 보면 누가 여기를 보모지 않는가 뭐 이럴 때 보면 딱 그런 경력이 있으시니까 할 수 있고 그래서 택견을 하시니까 그리고 뭐 후훌 날랐다니까 그때 나이가 많으셔도 그러니까 소리가 목소리가 그 노인네들에도 아주 깐깐해요. 여기서 소리만 질르면 저 앞에까지 들 정도로 워낙 기질이 몸이 그렇게 날랐습니다. 날랐. 활터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바위 등성이를 지나면 송덕기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택견을 수련하던 곳이 나타난다. 여기가 성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택견들을 제자를 양성하신 거야. 어릴 적 이곳에서 택견을 익혔던 송덕기는 역시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택견의 몸짓을 전했다. (1987년) 송덕기는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이 사라진 것이다. 한때는 나라를 지키던 호국무예였고
한때는 마을의 단합을 이끄는 흥겨운 놀이였던 택견. 우리의 전통 무술 택견은 그렇게 우리 곁에 남았다.